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설비 보존 기능사 필기 기출및 예상 문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접봉은 수소 함유량이 타 용접봉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현저하게 작다. 특히 스페트가 적으며 유황이 많다. 고탄소강 및 균열이 심한 부분의 용접에 적합하다. 이러한 용접봉이 무엇이냐 그랬죠. 24316입니다. 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함유량이 타 용접봉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현저하게 작다. 저수소계 용접봉이다. 그러면 24316입니다. 다음입니다. 고장력 강용 피보가크 용접봉 사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요 강제의 중량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틀린 지문인지를 보겠습니다. 고장력 강은 일반 강제보다도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가 높은 겁니다. 고장력이니까 장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 구조물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력강을 사용하면 소요 강제의 중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고장력강용은 적은 얇은 두께, 적은이라고 하는 것보다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도 동일한 구조물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장력강이죠. 이 고장력강을 사용하면 소요 강제의 중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킬 수 있다입니다. 용적이 33리터인 산소용기의 고압력계에 100kg per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났다면 프랑스식 300번 T부동은 몇 시간을 용접할 수 있는가? 산소와 아세틸렌의 혼합비는 1:1이다. 무슨 말입니까? 용적이 33리터인 산소 용기의 고압력계 100kg per 제곱센티미터다라는 말은 지금 산소 용량이 얼마라는 얘기죠? 그렇죠. 33리터 곱하기 100기압 하면 3300리터란 얘기죠. 근데 프랑스식 300번의 팁 그러면 뭡니까? 1시간에 300리터가 소요되는 아세틸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세틸렌과 산소 혼합비가 1:1이니까 산소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1시간에 300리터를 씁니다. 그러면 3300리터를 뭘로 나누겠습니까? 1시간에 300리터를 쓰니까 하면 나누면 뭐가 나오겠죠? 시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눠보면 11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 AW300이라는 표시가 있다. 여기서 3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300이 의미하는 것은 전격 2차 전류값입니다. 전격 2차 전류값이란 건 뭡니까? AW300은 이 용접기가 최대 300A의 전격 2차 전류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격 1차 전류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2차 전류값이니까 1차 전류값이라고 하면은 2차 전류값보다 큽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 전류값 이것이 1차 전류값이에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이 기기가 용접기가 최대 300A 정도의 전류로 흐를 수 있도록 어떤 제한적인 압력을 좀 해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안전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전류값보다 더 적게 설정되겠죠.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전격 2차 전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W300이라고 표시됐다면 300A라고 표시된 것은 뭐냐면 전격 2차 전류값이에요. 이 기기가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류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전류가 100A이고 전압이 300V 때 전력은 얼마인가?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그래서 전력 P는 전압에다 전류값을 곱한 겁니다.
100 곱하기 30이면 얼마가 되죠? 3000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전류가 100A이고 전압이 30V이다. 그러니까 암페어에다가 볼트 곱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전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드릴 작업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즉 장갑을 벗고 작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할 때 회전하는 드릴에 마른 걸레로 닦아낸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앞에 부분은 맞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해야 한다. 이게는 맞아요. 청소할 때 회전하는 드릴에다가 마른 걸레를 대고 닦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휙 감아버리고 안전사고 나겠죠. 그래서 정지된 드릴에도 일반적으로 걸레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솔로 닦아냅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드릴에다 마른 걸레 갖다 대면 안전사고 납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입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청소할 때 회전하는 드릴에 마른 걸레로 닦아낸다.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칩 제거 등도 청소는 반드시 기계를 정식 후에 브러쉬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회전하는 드릴에다가 마른 걸레 대면은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압 제어 밸브 중 출구가 고압적 입구에 자동적으로 접속되는 동시에 저압적 입구를 막아버리는 작용을 하는 그런 밸브는 셔틀 밸브입니다. 최고압에만 연결되면 나머지 밸브는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입력 포트 A와 B 중 더 높은 압력을 가진 쪽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출력 포트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압 포트는 모두 자동으로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압측만을 연결합니다. 출구와. 그리고 저압측은 자동 차단됩니다. 흔히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우선순위 회로 등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셔틀 밸브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스트레이너의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이너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여곽이죠. 스트레이너는 파이프라인 내에서 액체나 기체에 포함된 고체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곽입니다. 그래서 밸브, 펌프, 압축기 등의 하류에 위치한 민감한 장비들을 보호하고 오작동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설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다? 이물질 제거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여과시키는 겁니다. 압축기 설치 작업에서 그라우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몰탈 유입 작업 시 여러 차례 나누어 여유 있게 작업한다. 얼른 보면 좋은 말 같죠? 그라우팅 작업에서는 틀린 겁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여러 차례 나누어가 틀렸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아직 굳기 전에 한 번에 강한 압력으로 밀어서 모든 공극에 충진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게 되면요, 일부가 굳어버리고 공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 설치 작업에서 그라우팅을 할 때 몰탈 유입 작업 시 여러 차례 나누어 여유 있게 작업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라우팅은 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연속적으로 주입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작업하면 층이 생기거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장비의 수평이나 정밀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다가 압축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압축기를. 그러면 여기 시멘트 여기다가 앵커볼트도 박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축기를 여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 여기다 뭘 한다는 거예요? 그라우팅을 쏴준단 말이에요. 폼즈에다가 몰타를 섞어가지고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있는 이 공극이 잘 메꿔지고 이 사이에도 완전 충진을 해서 진동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 그라우팅 작업을 할 때 얘기입니다. 이 그라우팅 작업을 할 때 나누어서 여러 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연속적으로 주입해야 돼요. 여러 차례 나누어 작업하면 층이 생기거나 접착 불량이 생겨서 또 공극이 생겨서 장비의 수평이나 정밀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심형 통풍기의 정기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베어링의 진동 상태는 정기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베어링의 진동 상태는 정기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압축기 토출 배관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드라이 필터 등의 부속기기는 압축기와 탱크 사이에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이 드라이 필터는 수분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면 수액기 탱크, 즉 액체 냉매 저장하는 이 탱크와 거기서 내보내는 팽창 밸브 그 사이에 설치해서 수분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드라이 필터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설치한다고요? 압축기와 탱크 사이가 아니라 이 사이를 지나서 탱크에서 팽창기로 가는 요 사이에다가 드라이 필터를 이 팽창 밸브 사이에다가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드라이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단순 반복 흐름 생산 작업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건 제품별 배치가 되겠죠. 제품 생산의 순서에 따라서 설비와 작업자를 배치해 둡니다. 그리고 중단 없이 계속 연속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제품별 배치입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쫙 깔아놓고 일괄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하겠죠. 이건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흐름 생산, 이것은 바로 제품별 배치가 되겠습니다. 계측기 장치 방법 중 측정자가 계측 대상에 접근해서 직접 측정하는 직접 측정식 계측기가 아닌 것은, 계측하는데 그 물체에 직접 닿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원격식 계측기입니다. 이건 닿지 않고 멀리서 센서 조종한다든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 접촉 방식이 아니다. 측정자가 계측 대상에 접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 그것이 원격식 계측기죠. 예를 들어 무선 센서로 한다든가 위성 영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계측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측정식 계측기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원격식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TPM 보존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원인 추구 시스템입니다.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왜냐하면 전사적 생산 보존입니다. 뭐냐면 고장이나 불량이 발생하면 그 근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 대충 안 한다는 얘기죠. 어떤 불량이 났다, 고장이 났다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대충 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완전히 끝을 볼 때까지 추적해서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TPM 보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총괄 해도 되고 전사적, 온 회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다 이 원인 추구를 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근본을 고치는 겁니다. TPM 보존 방식 원인 추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비의 성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수리공사 등에 발생하는 지출은 유지 보존, 경상적 지출 또는 경비 지출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러면 이건 경비 지출이 아닙니다. 경상적 지출이 아니에요. 자본 지출입니다. 이건 자본의 증가가 해당되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설비의 성능을 유지 보존하는 거, 현상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수리공사는 들어가는 비용이 뭐다? 경상적 지출 또는 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압축기의 압력 제어 방식 중 무부하 조절 방식이 아닌 것은 온오프 조절 방식입니다. 압력이 설정치 이상이 되면 압축기를 완전히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무부하 조절 방식이 아닌 단순한 정지 가동 방식입니다. 그러면 무부하 조절 방식이란 게 뭐냐? 언로딩 컨트롤은 압축기 내부에서 압축을 하지 않거나 압축된 무게를 다시 배기하여 압력을 제어합니다. 즉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압축기가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압력을 리리프 밸브 통해서 밖으로 배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온오프 방식은 뭐가 다르죠? 온오프 방식은 압축기를 완전히 정지시켜 버린다고요. 근데 무부하 조절 방식은 압축기는 돌아가되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리리프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밖으로 배출해서 일정 압력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 조절된 그 입력 압력으로 들어오는 것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 즉 부하를 받지 않게 조절해주는 방식, 기계는 돌아가되 이것을 무부하 조절 방식이라고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아예 압축기 자체를 오프로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치 이상이 되면 압축기를 완전히 정지시켜 버리는 거, 이것은 온오프 조절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건데 이중으로 들어갔네요. 압축 공기 파이프 라인의 배관 설치 방법에서 최하단부에 워터 트랩을 설치하는 배관안. 워터 트랩이 뭐죠? 응축수, 배수, 드레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로 응축수 물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워터 트랩이. 근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냐 하는 거예요. 분기관로 배관입니다. 주관에서 가가지고 이제 분기관로로 나눠주게 되죠. 그럼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주관에도 물론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기관에서 이제 마지막 그 외부와의 접촉이 있게 되면 여기서 응축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 응축수를 이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든가 여기에서 드레인으로 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최하단부에 워터 트랩을 설치한다. 근데 어디냐, 그것이 분기관로 배관입니다. 그러면 주관이나 또는 다른 이송관로라든가 여기에는 없느냐?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응축수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분기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이라든가 또는 이송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분기관로 배관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워터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시간에서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느 특정 순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확률, 유용도입니다. 부하 시간에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시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 확률, 이걸 가리켜서 유용도라고 합니다. 재고량이 그 품목에 대해서 결정된 주문점에 달하면 미리 결정하고 있는 정량만큼 발주하는 방식, 이것이 무엇이냐? 정량 발주 방식입니다. 정량이죠. 즉 재고가 특정 수준, 즉 주문점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정하는 거죠. 여기에 재고가 1000개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이 시점에서 주문 들어간다. 이게 주문점이 되겠죠. 이 주문점 이하로 떨어지면 항상 발주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정량을 주문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정량 발주 방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수리공사의 목적별 분리에서 설비검사에 의해 계획하지 못했던 고장의 수리, 돌발 수리공사죠. 계획하지 못한 돌발 사고, 설비검사에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행하는 수리공사, 계획 없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한 긴급수리, 돌발 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정지하시고 답을 찍으셔야 합니다. 답이 틀렸으면 반드시 다시 단답식으로 돌아가서 몇 바퀴를 더 굴리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접봉은 수소 함유량이 타 용접봉에 비해 10분의 1 정도 현저하게 적다. 스페트가 적으면 유황이 많다. 고탄소광 및 균열이 심한 부분의 용접에 적합하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기는 2가 하나 빠졌네요. 2, 4, 3.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2, 4, 3, 1, 6입니다. 이 문제가 틀렸으면 다시 단답식으로 돌아가서 돌리셔야 합니다. 2, 4, 3, 1, 6은 저수소계 용접봉으로 설명해 주신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용접봉이 2, 4, 3, 1, 6입니다. 수소가 아주 적어요. 현저하게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또 냉각균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크가 안정적이고 스페트가 적고 내균열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자, 균열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탄소강, 균열이 심한 부분, 구석이 심한 구조물 등의 용접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거 2, 4, 3, 1, 6.
애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고장력 강용 피부과크 용접 시에 사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지하시고 정답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고장력 강이기 때문에 소요강제의 중량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킨다 그래야 맞겠죠. 판의 두께를 얕게 할 수 있으니까. 두께가 감소함으로 재료를 치기 위해 간단하고 가공이 쉽다. 구조물을 제작할 때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초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이 시험의 원 지문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구조물을 제작할 때 하중을 시킬 수 있어 기초공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역해 가지고 다시 올린 겁니다. 구조물을 제작할 때 맞고요. 하중을 줄일 수 있어, 시킬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줄일 수 있으니까 기초공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초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지문은 좀 의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어떻든 정답은 소요강제의 중량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감소시킨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력 강이란 게 무엇이냐? 높은 강도 경량화, 그 다음에 항복 강도란 것은 또 무엇이냐? 탄성 변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 어떻게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다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장력 강용 피부과크 용접 사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요강제의 중량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감소시킨다. 그래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용적이 33리터인 산소용기의 고압력계 100kg per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났다면 프랑시식 300번의 팁으로는 몇 시간을 용접할 수 있는가? 산소와 아세틸렌의 혼합비는 1대1이다. 자, 정답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11시간이죠. 여기서는 총 산소량이 얼마입니까? 33리터에 100kg이 고압이니까 33리터 곱하기 100 하면 3,300리터의 산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프랑스식 300번 팁이다 이 말은 시간당 300리터를 사용하는 아세틸린이다. 근데 아세틸린과의 혼합비가 1대1이니까 산소도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3,300리터를 나누기 1시간에 300리터를 쓰면은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1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답을 도출 과정을 다 넣어 드렸으니까요. 잘 안 풀리신 분들은 여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교류와크 용접기에 AW300의 표시가 있다. 이 3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죠? 전격 2차 전류값이 되겠습니다. 이 전격 2차 전류값이란 건 또 무엇이냐? 최대 300A의 전격 2차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이래야 이 기기가 안전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격 1차 전류값보다는 전격 2차 전류값은 더 적죠. 왜냐하면 기기를 보호하는 최소값 정도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격 사용률이라는 건 뭐냐? 사용률은 용접기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간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퍼센테이지로 표시됩니다. 2차 전류 최대값이란 건 뭐냐? 전격 2차 전류값이고 최대 사용 가능 전류치 가깝거나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10% 정도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지만 모델명은 전격값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2차 무부하 전압값은 무부하 전압은 용접 작업 중 아크가 발생하기 전의 전압을 의미하고 보통 70 내지 80V 정도이고 모델명 숫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W300 그러면 이 300이 의미하는 것은 전격 2차 전류값입니다.
용접 전류가 100A이고 전압이 30V일 때 전력은 얼마인가? 전력 P는 뭐라고 그랬죠? 예, 암페어 곱하기 볼트. 그러면 100 곱하기 30이니까 3000W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3000W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드릴 작업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청렌치를 뺀다. 당연한 거겠죠. 청렌치 걸고 돌리면 큰일 나죠. 칩은 회전을 중지시킨 후 브러쉬로 제거해야 한다. 맞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관통을 확인하기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는다. 당연한 거고요.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청소 시 회전하는 드릴을 마른 걸로 닦아내는데 이건 큰일 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이거 맞죠. 그런데 청소 시 회전하는 들이 마른 걸로 닦아낸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차분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렌치 뭐 이건 다 아시겠죠. 이걸로 드릴을 조이는 거. 이거 빼고 해야죠. 조인 다음에 빼고 해야지 거기다 놓고 돌리면 안 되죠. 유압 제어 밸브 중 출구가 고압측 입구에 자동적으로 접속된다. 최고압에 자동적으로 접속된다. 동시에 저압측 입구는 닫아버린다. 이러한 밸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슨 밸브라고 했죠? 네, 셔틀 밸브입니다. 셔틀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압측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출구를 셔틀 밸브라고 합니다. 셔틀 밸브는 두 개의 입력 포트 A와 B 중 더 높은 압력을 가진 쪽에다 자동으로 선택해서 출력 포트로 연결하고 나머지 저압 포트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구조이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한번 촘촘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셀렉트 밸브는 뭐냐? 수동으로 한쪽 입구를 선택하여 출구에 연결하는 밸브 자동이 아닌 이게 수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결하는 밸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이패스 밸브는 우회 경로를 제공해서 하는 밸브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우회 밸브로 연결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바이패스 밸브죠. 체크 밸브는요. 체크 밸브는 죄송합니다. 체크 밸브는 유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허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흐르되 여기는 흐르지 않게 하는 거죠. 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압 제어 밸브 중 출구가 고압측 입구에 자동적으로 접속하고 동시에 저압측 입구는 닫힌다. 그러면 셔틀 밸브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스트레이너의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이너 여곽입니다. 이물질 제거해 주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은 어디에 되느냐? 이 회로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탱크가 있습니다. 흡입 필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기로 모터를 돌려주면 유압 펌프가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실린더까지 가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스트레이너는 뭐냐면은 이게 스트레이너예요. 이게. 여기서 이물질을 걸러줘 가지고 석션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입 필터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파이프라인 내에서 액체나 기체에 포함된 고체 이물질을 걸르는 데 사용되는 장치, 밸브, 펌프, 압축기 등 하류에 위치한 민감한 장비들을 보호하여서 오작동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압축기 설치 작업에서 그라우팅 시 그라우팅으로 고칩니다. 그라우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죠. 모르타르 유입 작업 시 여러 차례 나누어가 아니라 한 차례에 끝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거 맞는 것이죠.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라우팅이 뭐냐? 이게 지금 압축기면 이렇게 놓고 이제 볼트 고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볼트 고정을 할 때 이런 데 전부 다 뭐가 있겠어? 공국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압축기에서 상당히 진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압축기를 설치하는 이 모든 작업에서 충진을 시켜가지고 공국을 다 메워줘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그라우팅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은 압축기나 모터와 같은 중장비를 기초 콘크리트 위에다 설치할 때 기계의 베이스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틈을 메우는 작업, 이것이 그라우팅 작업입니다. 이 틈에 비축성 모르타르나 에폭시 그라우팅을 채워서 기계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면 들어가서 굳어진 다음에 또 넣고 이렇게 하면은 공국이 완전히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방에 강한 압력으로 밀어서 완전히 충진시킨 다음에 굳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의 작업 순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또 여기 제가 해설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라우팅의 주요 목적, 이것도 이미 설명드렸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보면 압축기 설치 작업에서 그라우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유입 작업 시 여러 차례 나누어 여유 있게 틀렸단 말이에요. 한 방에 끝내줘야 합니다. 10번입니다. 원심형 통풍기의 정기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그렇죠. 베어링의 진동 상태는 정기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11번입니다. 압축기 토출배관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드라이 필터 등의 부속기기는 압축기와 탱크 사이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뭐와 뭐 사이죠? 탱크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곡선부는 가능하다면 반경변들을 사용해 주고요. 열팽창의 도피 드레인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를 해줘야 됩니다. 배관 길이는 맥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진 길이를 피합니다.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한번 보면 증발기에서 압축기로, 압축기에서 응축기로, 응축기에서 수액기 탱크에 액체 냉매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액체 냉매로. 이 냉매가 드라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팽창 밸브로 가서 작동하고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이 필터는 여기다 설치한다는 거죠. 드라이 필터는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즉, 이 액체 냉매 저장 탱크에서 팽창 밸브로 가는 이 사이에다가 수분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드라이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기기를 한번 설명해 보죠. 압축기, 냉매를 고압 기체로 압축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꼬입니다. 냉매를 고압 기체로 압축을 합니다. 냉매를. 그 다음에 응축기는 냉매를 기체에서 액체로 응축합니다. 수액기 탱크는 이렇게 응축된 액체 냉매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 필터는 이 냉매에 속해 있는 수분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팽창 밸브는 뭐냐? 냉매 압력 저하 및 증발기 공급 조절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쓰이는 곳으로 나갈 때 압력을 좀 저하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발기에 공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간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드라이 필터는 어디에 설치하냐? 액체 냉매 저장인 이 탱크와
팽창 밸브 사이에 드라이 필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문들인데요. 배관의 길이는 맥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진 길이를 피한다. 일단은 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왜 맞는 지문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배관의 길이가 특정 조건, 즉 공진 조건에 맞으면 그 진동이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동에 공진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있어요. 이 길이에서 가장 공진이 크다. 근데 배관의 길이를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공진 조건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더 진동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진동이 크게 증폭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진 길이와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공진 길이를 피해줘야 돼요. 예. 이래야 맥동이 방지된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배관 설계 시에 이 공진 길이는 주로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그 움직이는 그 길이를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하고 맞아주면은 가장 공진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해줘야 된다. 이게 공진 길이를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압축해서 발생하는 압력파는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진동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공진이란 말이에요. 우웅 하는 소리가 이 공진 길이하고 맞으면 더 크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진 길이를 피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이 지문을 설명드린 거예요. 공진 길이를 피한다. 그리고 드라이 필터는 압축기와 탱크 사이가 아니라 뭐와 뭐 사이라고요? 탱크와 팽창 밸브. 밸브 사이에 뭐를요? 드라이 필터를 설치한다. 이 이유는 뭐다? 드라이 필터는 뭐다? 이물질 제거. 이런 데 쓰이는 거라는 거죠. 응축수. 12번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단순 반복 흐름 생산 작업 방식은 대량 생산. 그러면 뭐죠? 제품비 외치죠. 일정한 제품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 프로세스대로 어떤 공정별로 사람을 배치하고 쭉 해놓고 계속 물건 뽑아냅니다. 대량 생산입니다. 이 대량 생산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소품종이라는 것은 저절로 전제 조건이 되겠죠. 많은 품종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적합하며 단순 반복 흐름. 여기에 맞는 인원들이나 어떤 기구라들 쭉 해놓고 쭉 계속 뽑아내는 것. 그래서 제품별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순서에 따라 설비와 작업자를 배치해서 중단 없는 연속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 이것이 제품별 배치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계측기 장치 방법 중에서 측정자가 계측 대상에 접근해서 직접 측정하는 직접 측정 계측기가 아닌 것 그랬죠. 측장기. 직접 가서 어떤 길이를 재는 게 이게 측장기죠. 수은 온도계. 직접 사람의 팔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수은 온도계 넣어가지고 재는 거죠. 마이크로미터도 정밀한 걸 직접 그 계측기에 됩니다. 원격식 계측기는 멀리 떨어져서 직접 계측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측정기는 길이를 재는 도구로 대상 물질에 직접 대고 측정하고 수은 온도계 직접 대고 온도 체크하고 마이크로미터도 매우 정밀하지만 어떻든 직접 대고 측정하고 원격식 계측은 측정제가 계측 대상에 접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정답은 4번입니다. TPM 보존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예. 원인 추구 시스템이죠. 끝까지 밝혀낸다. 그래서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의 TPM 이니셜 약자를 딴 거고 이건 전사적 생산 보존이다. 고장 불량이 발생했다면 근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TPM 방식 원인 추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15번입니다. 설비의 성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수리공사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지출. 여기서 키워드는 뭘로 잡아야 합니까? 성능 유지 보존, 현상 유지. 그러면 경상비 지출, 경비 지출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건 자본 지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본 지출은 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자본 지출이 되죠. 그런데 경비 지출은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설비의 성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수리공사 비용, 이것은 경비 지출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압축기의 압력 제어 방식은 무부하 조절 방식이 아닌 것.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이런 게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온오프 조절 방식이죠. 완전히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 조절 방식이라는 것 자체는 언로딩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압축기 내부에서 압축을 하지 않거나 압축된 고기를 다시 배기해서 압력을 제어하는 이런 방식이 무부하 조절 방식이에요. 즉 압축기 장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온오프 방식은 압력이 설정치 이상이 되면 압축기를 완전히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떨어지면 또다시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무부하 조절 방식이 아니죠. 무부하 조절 방식은 압축기를 완전히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압력 이상이 되면 릴리프 밸브 등을 통해서 밖으로 압력을 배출해서 일정 압력으로 부하를 받지 않는 압력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무부하 조절 방식이고, 온오프 조절 방식은 압력이 일정치 이상이 되면 압축기를 완전히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 조절 방식이 아닌 것, 그러면 온오프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무부하 조절 방식입니다. 배기를 조절하든지 차단을 조절하든지 그립암 조절을 하든지 이런 조절은 전부 다 뭐다? 압력 제어 방식 중 무부하 조절 방식이고, 온오프는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압축기를 꺼버리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압력이 예로 떨어지면 다시 압축기가 돌아가고. 17번입니다. 압축공기 파이프라인의 배관 설치 방법에서 최하단부에 워터 트랩을 설치하는 배관은, 정답은 그렇습니다. 분기관로 배관입니다. 나머지 배관에는 워터 트랩을 하나 설치 안 한다는 말인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의적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송관로 배관은 어떻습니까? 주관이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분기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멀리 떨어지는 다른 곳으로 갈 때 이제 이게 이송관로 배관이 나오겠죠. 이런 곳에서 워터 트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고르는데 분기관로 배관, 이것은 거의 필수사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기관로 배관에서 가장 많은 응축수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워터 트랩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설치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네, 가장 적절한 답은 분기관로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18번입니다. 부하 시간에서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는가를 나타내는 것, 어느 특정 순간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확률, 뭐 95%, 그러니까 5%는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99%, 거의 완벽하게 돌아간다. 어떤 특정 순간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유용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확률이 10%다 그러면요, 유용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거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순간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확률, 그것은 유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보존도라는 건 뭐냐? 보존도.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 고장난 설비를 정해진 시간 내에 수리해서 정상 가동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전도라고 합니다. 신뢰도는 시스템 기기 부품 등이 정해진 사용 조건에 의도하는 기간에 정해진 기능을 수행할 확률, 즉 고장 없이 작동하는 정도, 이게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조업도는 주어진 생산 능력, 즉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산량 또는 가동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조업도가 되겠습니다. 이 설비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하는데 어느 정도 설비를 사용하느냐라는 것도 조업도가 되겠죠. 그래서 90% 조업도다. 그러면 이게 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0인데 90%를 활용하고 있다. 조업도다. 여기서는 어느 특정 시점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확률은 유용도입니다. 재고량이 품역에 대해서 결정된 주문점에 따르면 미리 결정하고 있는 정량만큼 발주하는 방식은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량만큼, 이게 정량 발주 방식이죠. 재고가 특정 수준, 즉 주문점 이하로 떨어지면 항상 동일한 수령, 정량을 주문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기 발주 방식은요, 정해진 주기마다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거. 더블 빈 방식은 이렇게 재고를 쌓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다 떨어지면 이제 요거 사용할 때 이거 주문 들어가는 거예요. 즉 재고품을 두 개의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첫 번째 용기가 비우면은 두 번째 용기로 사용하면서 첫 번째 용기의 양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더블 빈 방식입니다. 사용고 발주 방식, 재고 사용량을 기반으로 발주 시점과 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정량만큼 발주한다. 정량 발주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리공사의 목적별 분리해서 설비검사에 의해 계획하지 못한 고장의 수리공사는 전부 답이 나와버렸네요. 계획하지 못했던 고장의 수리, 돌발 수리공사죠. 사후 수리공사는 이런 거고요. 설비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생산설비 고장이 났다. 사후 수리죠. 예방 수리는 미리서 다 점검해가지고 예방적으로 수리해놨다. 보존 개량 공사는 고장 나면 기존 설비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공사, 보존 개량 공사입니다. 여기서는 계획하지 못했던 고장의 수리니까 돌발 수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